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호남을 찾았고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제일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교육의 영역이 자꾸 학교로 침투해서 교육에 대한 연구, 투자를 저해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전남 지역 바닷가 지역을 쭉 돌면서 이게 이순신 벨트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로 역대 여러 선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주로 열세에 있던 후보들이 언급하는 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순신을 언급하는 이유 뭡니까? 아마 이제 과거에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일본과의 열세에 있어서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열세 후보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라든가 범죄와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선조 시절에 엄청난 음모를 받았거든요. 모함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경제 상황이 그 당시에 민생이 힘들었던 것과 같이 폭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내고 또 압축 성장을 통해서 이겨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그 언급한 방점이 어떤 모함을 당하고 음모를 당하고 있다. 이런 데 좀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노동일 교수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뭐 호남 지역에 갔으니까 뭐 호남 지역이라고 하시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뭐 양무 호남 뭐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 얘기했으니까 호남이 없이는 국가가 없다. 뭐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그와 같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이미지와 함께 합치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요. 영남 다음 호남을 찾았던 이재명 후보와 달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도권 표심 공략을 하러 올라왔는데 어제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보면 뭐 1번과 2번의 열세 그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는 또 추격하는 입장이고 전세를 뒤집어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호남이 아니고 바로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뭐 이른바 뭐 중수청이라고 해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런데 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열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그런 쪽에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중도층 공략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어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앞으로 뭐 본인이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 쪽은 아무래도 좀 안심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울과 그 가까운 뭐 수도권 이런 부분에 유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영남을 먼저 찾고 호남을 찾은 데에는 그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먼저 다져놓고 수도권 표심을 공략해야겠다 이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여부도 굉장히 지금 촉각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인터넷 방송,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과자도 먹고 또 뭐 기타도 치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한 전 대표 측 입장은 이게 뭐 나름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운동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과자 드실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선대위 합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예. 안철수 예.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겠죠. 자신도 떨어졌지만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데 예. 한동훈 후보는 전 후보는 그냥 라방에서 과자 먹고 음식 먹으면서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후보를 비방할 때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하고 정리를 해야죠.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공고하거나 또 탈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하거나 혼선된 메시지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도 여기에 지금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스탠스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하와이로 갔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발언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걸 김문수 후보가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후보가 되니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또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도 참여하지 않고 한동훈도 홍준표도 참여하지 않는 참 이 기이한 현상이 지금 국민의힘에 발생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쌍권총의 문제와 또 김문수 후보 자체의 문제고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선거운동 접고 지금 저 당의 입장과 후보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해주신 그 쌍권총이라는 표현은 이제 권성동, 권영세 그 지도부를 후보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저희가 방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저 장면이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흔히 말하는 그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밥 먹고 또 뭐 기타 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건데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나름대로의 선거 운동이란 겁니다. 글쎄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냐. 한심하게 보죠. 저게 무슨 선거운동입니까? 말이 되나요, 저게? 지금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뭐 다 일사불란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본인도 뭐 섭섭함이 있겠죠. 당연히 경선 하나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정치인이 되거나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또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다 극복해야죠. 극복하고 뭐 열심히 정말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또는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은식 그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 잘잘못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서 싸우면서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개문발차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지금 요새 뭐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찍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전국을 돈다 열심히 예. 뭐 선거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뭐 한 바퀴는 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이 1등 공신이 되겠죠.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전국을 돌면서 만난 사람들 누구 지지하겠습니까 앞으로? 한동훈 자기 지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만나 손잡아보고 한 사람들. 정말 그 저런 걸 보면 그 정치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멀었고 정말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과자만 먹는 건 아니고요.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어제 서울에 이어서 오늘 충남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 김문수 후보도 이제 충청 지역을 오늘 찾을 예정이에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어떤 유세 일정이 영남, 또 수도권, 충청도 이렇게 좀 겹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각 지역에서의 그 초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아무래도 뭐 젊은 층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계속해서 뭐 이런 학식을 함께하면서 대학생들을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본인은 지금 이번에 당선대로 나왔다 얘기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만약에 완주를 한다면 얼마나 얻을 것인가, 두 자릿수 지지율 될 것인가 하는 게 우선 관건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관측하는 것은 혹시라도 국민의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뭔가 이렇게 단일화를 또 나중에 가서 예. 뭐 모색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축하기 위해서 뭐 서로 다른 그런 일정을 뭐 짜겠지만 묘하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리적 저 위치는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일축하고 있더라도 단일 화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는 그 18일에 있을 TV 토론을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은 네 분이 TV 토론을 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까지 포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짜임새 있게 강력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기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진정성이잖아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오르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 TV 토론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에게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작 단일화를 원할 것 같은데요. 이 단일화가 시너지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명분과 감동을 줄 것인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온전히 가느냐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상당히 많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보다는 어떻게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를 이번 TV 토론에서 잘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순서가 중요할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제 오전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탈당을 정중하게 권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이렇게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탄핵됐을 때는 뭐 그때 그 당에서 확실한 절연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또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탄핵을 통해서 이렇게 조기 대선이 됐지만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절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글쎄 지금 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정서가. 뭐 비상계엄이 뭐 이른바 뭐 계몽령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의 뭐 탈당 요구라든지 아니면 뭐 출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또 그걸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중도층이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전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현재 됐지 않습니까? 일종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탈당을 하라고 한다든가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빠른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결단에 달렸다 얘기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란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황을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게 전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김문수 후보의 이 대선 여정의 첫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 국무위원들의 계엄 사과 당시에 김문수 후보 혼자 일어난 당시 장관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지지층이 김문수 당시 장관에게 옮겨갔다 이런 분석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좀 겹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했을 때 전 국무위원들이 사과를 하는데 본인만 꼿꼿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로 지금 후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낙마하려고 한덕수 후보와 관계에 있어서 낙마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휘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개헌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유리되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지금 탄핵되고 파면됐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진정으로 뭐 사과를 하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탈당하겠습니까? 저는 탈당 안 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라든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신속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제명을 해야죠.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 지금도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런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고 정말 무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 탈당 권고 이 얘기가 벌써 한 3, 4일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할 때 되면 대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결국 지지자들마저도 떠나가는 모습들을 결국 보이고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날로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이틀 깨끗한 손을 언급하며 사법부 물갈이를 시사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칩니까? 김문수 후보께서 과거에 노동운동 오래 하셨잖아요. 이 독재와 공산주의 이런 분야 공부에 굉장히 정통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도 이러진 않는다. 이런 유례없는 독재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독재란 게 무슨 뭐 총칼로 뭐 탱크를 동원해서 뭐 국민들 억압하는 그런 것만이 독재가 아닌 거죠. 이와 같이 합법적인 권력이라도 이렇게 국민의 그걸 억누르는 그런 쪽으로 쓰인다면 정말 문제가 크게 큰 거죠. 지금 민주당 입법을 장악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뭐 행정을 장악하게 된다면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깨끗하지 않은 거고 유리한 판결을 해야 깨끗한 겁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서두를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0%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서 박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대선을 앞두고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족쇄를 풀어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어떤 분은 뭐 100% 무죄를 확신한다고 그게 아니라 뭐 제보를 받았다고까지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파기환송하니까 이제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 대법원장, 대법관들 탄핵한다, 뭐 청문회를 부른다, 또 앞으로 대법원이 자기들 유리한 판결만 해야 한다, 법원이 이런 법을 만들겠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앞으로 입법부에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파괴된 다른 남미 여러 나라들이라든지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김문수 후보가 비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대법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깨끗한 대법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법부가 신뢰를 얻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깨끗함이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우에는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인데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3일 만에 유죄 판결했다? 이거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기록을 하나라도 봤냐라고 했을 때 상고 이유서하고 상고심에 대한 변론 의견서 정도밖에 봤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기록도 안 보고 대법관들이 3일 만에 판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자꾸 저런 비판을 하는 것들이 자당의 행동도 좀 보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김문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국민의힘이 떠올라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시켰다라고 사법부 폭동을 일으킨 지가 며칠 지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까? 자제하라고 했지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앞에 달려가서 얼마나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했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도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소환에 응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화했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사법부에 대항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뭐 깨끗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비난한다? 너무 논리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직위원 부장판사 그 술자리 접대 향응 의혹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물론 이 지 부장판사가 불법적인 향응을 받았다면 물론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민주당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고발을 하면 될 문제이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법조계 안팎 그리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의혹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특히 뭐 사건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접대를 받았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일인데 글쎄 민주당이 공개한 그런 사진 무슨 뭐 건물 내부 사진이더만요. 그게 뭐 룸사롱인지 아니면 당해 그 해당 시설인지 잘 모르겠고 예. 뭐 사진까지 있다면서요. 그거 빨리 공개하세요. 아니면 그야말로 뭐 저 과거처럼 무슨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런 것처럼 아니는 말고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사과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그에 대해서 무슨 정말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사진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공개하든가 그래서 사법부가 중앙지법에서 대법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든가 아니면 그 사실이라면 제가 보기에도 굉장한 뭐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뇌물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걸 공개하든지 아니면 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뭐 무슨 건물 사진, 건물 내부 사진만 공개하고서 그게 사실이다 얘기하면 그걸 누가 지금 뭐 또 그런 거 근거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자정을 하든 말든 그건 사법부 얘기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한 측이 그걸 증거를 확실하게 제기할 그런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 그 해당 술자리 그 이상의 어떤 또 사진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진을 공개하면 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의혹 제기만 하면서 또 왜 또 고발은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가 사진 공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추가 공개할 수 있고요.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위원 판사에 대한 이 술자리 접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공개를 했을 건데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직위원 판사가 술 접대를 받는 그 관련한 사진과 관련해서 아마도 공개를 할지를 오늘 정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사진은 굉장히 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공개를 통해서 입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